장이 너무 좋은데요. 금요일날 약간 약세긴 했지만 그래도 오름폭에 비하면 하락은 미미했습니다. 연준이 경고를 강하게 보내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강세를 뜻하는 황소들, 마치 우리들이죠.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불 켜놓고 금리 동결했대 하면서 여름 날씨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에 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도 곰이 있습니다. 약세론자를 뜻하는 곰들이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파티를 즐기고 있는 우리 뒤에 이렇게 곰들이 숨어있는 모습 재밌어서 가져봤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일지 아니면 증시가 상승세 또 과열이 이대로 이어지면서 쭉 올라갈지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강세. 매주 보여드린 이 주요 성장주와 3대 지수, 반도체 ETF, 채권 모두 오른쪽 보시면 다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르는 장세에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세 이번 주에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서 결국 3등은 마소가 빅테크, 빅7 중에는 세 번째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그렇게 됐고요. 엔비디아는 상징적인 숫자인 1조 달러라는 숫자를 최초로 돌파하고 강세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오르네요. 이번 주에만 10% 또 올랐습니다. 세상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테슬라도 강세. 테슬라도 과열이다 하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법도 한데 아주 강세였고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S&P 500은 5주 연속 상승, 나스닥 8주 연속, 다우지수 3주 연속입니다. 다 오르는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이어서 애플 이어서 마소가 이번 주 신고가 뚫었습니다. 다음 차례 누구일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물론 가는 기업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만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또 다음에 올해 분위기 좋으면 신고가가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못 가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차례 누가 될까? 테슬라가 될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알파벳이 될까요? 좀 이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탑7 주가 흐름도 주도주입니다. 엔비디아 6월 들어서 급등세 이어가고, 메타는 스멀스멀 오르는 느낌, 테슬라 쭉쭉쭉쭉 13일 연속 상승, 잠깐 쉬어갈 법도 한데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기가 확산됩니다. 11개 업종 중에 10개 업종이 이번 주 상승입니다. 다 올랐어요.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상승세가 기술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루고루 온기가 퍼지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이거든요. 강세장의 힌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오르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 소비재, 광고, S&P 500, 필수재, 부동산 리츠,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주, 방산주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에너지도 빠졌지만 조금 빠진 정도일 정도로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조금 특이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점은 요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보는 신호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가, 증시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신호로 이 두 가지 ETF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만 모아놓는 ETF가 있습니다. 또 신기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 버즈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뭔가 울리는 버즈, 알람음 같은 뜻인데, 요게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개인들이 증시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들썩썩 하는 거죠. 이제 미국 증시 하면 돈 번대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카페나 커뮤니티 카톡방에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 ETF 딱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개인들이 요즘 제일 관심 많아하는, 정확히는 소셜미디어에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ETF만 AI로 해가지고 수집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신기하죠? 요거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요게 하나의 신호로서 보여줄 수 있는데, 영 약세를 못 면하다가 이번 주부터 반등,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팔란티어라는 AI 주식, 소파이라는 금융 주식,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또 오른쪽 보시면 증시가 좀 과열되기 시작하는 걸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입니다. 원래 이렇게 신규 상장 주식들 청약 넣고 하잖아요. 요즘 완전 공모주 시장 죽었었는데 신규 상장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가 미국에 또 있습니다. IPO라고 외우기도 쉽잖아요. IPO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꿈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는 신규 상장이라보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한 5년에서 8년 미만 된 주식들만 모아놓습니다.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주식이니까 개인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대중의 어떤 관심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여기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새롭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유입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전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신규 상장 주식이라는 카바, 사실 저도 이거 몰랐던 기업인데요. 미국에 지중해 음식 파는 이런 지중해 음식 레스토랑 하는 식당 기업인데, 이런 게 상장하자마자 당일날 2배 올랐다.
이런 것 자체도 하나의 신호거든요. 투핫이라고 되게 뜨겁다 하는데 증시 안 좋을 때는 상장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상장일을 계속 연기하죠. 미루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굳이 상장할 필요 없잖아요. 미루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딱 상장시켜봤는데 야, 2배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이제 신규 상장 뛰어든답니다. 이제 밀어놨던 기업들도 다 들어오는 거죠. 야, 증시 분위기 살아날 때 빨리 상장시켜야지 공모가도 높게 책정하고 주가도 오르니까 그런 느낌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월가의 투톱이라고 불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CEO가 딱 컨퍼런스에서 신규 상장 시장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다. 조짐이 좀 보인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는 IPO 이런 거 주관해서 돈 버는 사업도 짭짤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수수료 먹잖아요. 대행해서. 그러니까 증시가 살면 좋아지는 게 또 월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데인데 지금 증시가 회복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대규모 해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확실히 비용 감축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주면은 월가 금융 쪽에는 완전 좋은 거죠. 이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런 말들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 한국도 이건 마찬가지고 글로벌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증시 반등세에 B2라고 들어보셨죠? 신용융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드디어 꿈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B2의 증가세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파란색이 S&P 500 증시인데요.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B2도 늘어나고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B2도 늘어나는 이렇게 지금 증시 올라가니까 B2도 드디어 상승세 전환하려고 꿈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4, 5월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가 뭐 거의 쉬지 않고 지금 몇 주째 오르니까 그럴만하죠. 지금 S&P 500 지수가 거의 1년 가까이 4,200에서 머물러서 정말 지겨웠었는데 4,200 뚫더니 진짜 4,300 이번 주는 4,400 돌파했습니다. 뭐 100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4,600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는 전 고점인 4,800도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고 들릴 만큼 또 안 될 거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낙관론에 치우치다 보면은 또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역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덧 S&P 500도 최고점에서 8%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정말 하다 보니까 올라 있네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증시입니다. 분위기가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드디어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정말 기대했던 첫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10번 만에 2022년 3월부터 이렇게 10번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번 올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5로 끝나느냐 아니면 7월이 진짜 한 번 더 올리면 끝나느냐 이 정도. 근데 올려봤자 5.5니까 이것도 물론 너무 높은 숫자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거의 다 왔다 컨셉이죠.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평균 금리 동결이 한 10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난 사이클에서는 금리 동결이 7개월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쭉 유지하는 기간은 7개월. 그리고 그 전에 사이클에서는 14개월. 오래 끌었네요. 금리 2006년인가부터 동결해서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계속 동결했으니까 14개월이면 1년 2개월을 고금리로 동결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동결을 할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이렇게 돼서 증시는 일단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 아니면 거의 다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불을 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연준은 뭐라 그러냐면 2번이나 더 올린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블러핑 제가 더 익숙한 표현은 뻥카 이제 허풍 치지 마라 연준한테 약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허풍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연준이 올해 여기 보시면 왼쪽은 경제 전망 오른쪽은 점도표를 찍은 걸 제가 도식화해 온 건데요. 보시면 올해 경제 전망을 무려 0.4에서 1%로 2배 이상 상향했습니다. 올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오른쪽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2번 더 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시장은 안 믿는 거죠. 2번 못 올린다. 지금 이제 4번 남았는데 그 중에 2번 올린다고? 말도 안 된다. 너무 거짓말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일단 믿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연준은 일단 18명 연준 인사 중에 무려 12명이 올해 2번 이상 올려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4번 올려야 된다고까지 투표했습니다. 4번 올리면 금리가 6% 넘어가는 건데 한 명은 엄청 강경한 거죠. 연준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심지어 전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의 뻥카다. 믿지 마라. 연준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둘이가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전 재무장관이 얘기할 정도로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시장도 약간 의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세게 때리는 시장을 겁줘서 억지로 누르려는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지배적입니다. 봐야 알겠죠. 네, 일단은 시장의 금리 전망을 보면 시장은 7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안 올렸으니까 7월 달에 딱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6, 70% 정도 됩니다. 2번 올린다에 베팅한 확률은 10%도 채 안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뭐 이건 봐야겠죠. 연준 의장도 역시 비둘기를 던지긴 했는데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데이터가 정말 세게 나오면 또 이 확률이라는 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봐도 참 무서운 거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 이제 올해 4번 남았는데요. 4번 동안 금리 동결하고 시장도 한 발 양보했습니다. 아 그래, 한 번만 올리겠지만 고금리로 올해까지 가겠구나 라고. 무려 금리 5.5로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시장은 뭐 이 정도면 이제 불확실 해소 이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에서도 지킬 앤 하이드 같았다, 연준 의장은 비둘기인데 점도표는 막 무시무시하게 찍어놔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괜찮았는데요. 정말 물가 상승률도 쭉쭉쭉 내려가서 9.1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이 어느새 2년 최저치 4%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내려왔고, 선행 지표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의 선행 지표인 기업들의 도매 물가라고도 하고 생산자 물가 PPI라고 하는 지표가 더 빠르게 내려와서요. 검은색 그래프 오른쪽 11.7까지 올라갔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를 뒤따라서 파란색 그래프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뒤따라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기업들 원가 부담이 내려오고 원자재 빠지고 이런 주니까 소비자 물가 내려오겠구나. 저렇게 되면 연준이 뭐 굳이 2번이나 안 올려도 한 번만 올려도 충분하겠구나라고 조금 안심하는 지표들이 나와줘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일단 물가 우려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오죽하면은 이번에 지표 나온 거 보고, 이제 머스크도 좀 경제 지표에 관심 많아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주 경제 지표 나오면 즉각 반응을 하는데, 머스크도 이번 주에 오죽하면은 이제 디플레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인플레 잡히니까 다음 차례는 디플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물가가 일단은 안정되고 있다. 그래서 뭐 디플레가 당장 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은 일단은 오케이 하면서 달리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근원 물가라고 하는 물가 너무 높은데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라고 하는 요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주거비거든요. 임대료. 집값 오르고 거기에 후행하는 임대료, 월세라고 하죠. 월세가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임대료의 선행 지표들은 마이너스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 꺾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주거비 물가의 선행 지표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이번 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드디어 임대료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다. 세입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임대료 미국도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월세가 막 20%씩 오르고 1년에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둔화가 돼가지고 요게 빠지면 근원 물가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연준이 신경 쓰는 마지막 물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형성돼 있어서 하반기에 뭐 다시 물가 오릅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물가 얘기는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증시도 그걸 즐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막판에 나온 심리 지수도 기대 인플레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선행 지표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설문해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오래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러는데, 지금 보시면 선행 지표 물가 기대 인플레가 확 꺾여서 3%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엄청 빨리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물가 잡히니까 소비 지출 심리 지수도 약하지만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가야 그래도 지갑 상황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소비자들도 지출을 좀 늘리려는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보면서도 확실히 미국인들은 휘발유에 민감한데, 지금 휘발유가 유가도 빠지면서 휘발유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당연히 기름값이 내려가 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금 해고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늦게 오거나 약하거나 심지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면서 해고가 감소된다는 안도감에 소비도 늘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릴 줄 알고 돈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안 잘리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못 썼던 돈을 쓰는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반등세, 현재 미래 모두 반등세, 되게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도 불장, 정말 뜨거운 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거의 다 올라가지고 일단은 이슈가 있는 주식들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역시 마소, 신고가 뚫은 마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이 기사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자율주행 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였거든요. 맨날 뭐 애플은 자율주행카 진출한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마소는 딱히 뭐 없었는데, 이번에 벤츠가 또 고급차의 대명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벤츠와 협업을 해서 마소가 투자한 챗 GPT가 이제 벤츠 차 안에 탑재된다,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6일부터
벤츠 차량의 챗 GPT 베타 서비스가 북미에서 거의 100만 대 가까이 시작됩니다. 자동차에 챗 GPT가 장착되는 건 처음이래요. 근데 처음인데 또 벤츠로 시작하면은 잘 되면은 또 다른 완성차 업계도 막 도입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챗 GPT한테 완전 땡큐죠. 그래서 요걸 탑재하면 당연히 데이터 써야 되니까 클라우드, 마소 거 써야죠. 마소의 클라우드. 지금도 챗 GPT 덕분에 마소의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자율주행 차 한 대씩만 심어도 몇 천만 대, 몇 억 대가 돌아다니는 시장인데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GM도 탑재 검토 중이래요. 이렇게 하나둘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마소에 대한 시장 확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붙은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은 조심해야겠지만 중장기 생각 못했던 역시 이 AI 클라우드 시장은 시장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 나온 김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금요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가 있는데요. 프랑스 가서 어떤 이제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주가가 어떠냐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것 같다. 지금 자동차 파는 건 단기적인 거고 자기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결국 자율주행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하느냐라고 되게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거의 나온 것 같다라면서 되게 자신감을 표명했어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마소도 거기 들어온 것 같고 테슬라도 그런 기대감도 또 같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13일 연속인가요? 상승하고 약간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단기 과열은 부인할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분위기가 뭐 너무 좋습니다. 호재를 다 때려받고 있는 느낌인데 계속 말씀드렸던 이 충전 표준 테슬라의 충전 표준 네트워크에 너도너도 들어오려고 하죠. 포드, GM에 이어서 이번 주는 벤츠에다가 또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 이런 데까지도 검토하겠다면서 너도나도 테슬라가 만든 이 고속 충전 표준에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수익이 짭짤할 것 같고 그리고 5월 이후에 지금 미국 내 모델 Y 자동차 가격 인상도 3차례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킨 게임 가격 인하 전쟁도 되게 악재였는데 그것도 해소되고요. AI나 자율주행 기대감까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낙관적인 이슈들로만 가득합니다. 어디 부정적인 이슈들이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마소의 동생 어도비 소프트웨어 한 2, 3등 정도 시총 규모를 하는 어도비도 이번 주 실적 나오면서 역시 이제 AI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어도비는 AI의 시대의 최대 수혜 중에 하나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주간 9% 상승세를 좀 보여갔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29%로 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단기 급등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4주 연속인가요? 계속 오르는 것 같거든요. 좀 급등세는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돌아오는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매달 어도비에 구독료를 내고 있지만 생성 AI 이런 것들에 도입했을 때 고객들이 더 급증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마소도 그렇고 어도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AI 신제품 내놓으면 고객들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기업 고객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AI 열풍이 이어지니까 클라우드 원래 이제 한 7위 정도 하거든요. 클라우드 7위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1, 2, 3등은 아마존, 마소, 구글인데 사실 오라클은 점유율은 그렇게 크진 않은 약간의 후순위? 7위 정도 하는 오라클인데 시장에서 이제 너무 저평가다 그러면서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무슨 엔비디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에만 14%.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클라우드 저평가다 이래가지고 오르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요. 이 오라클 창업자가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분이 처음으로 전 세계 부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원래 전 세계 부자 3위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였거든요. 아마존 창업자. 처음으로 베조스가 4등으로 밀려나고 3위가 이제 오라클. 그러니까 AI 시대인 거죠. 제가 부자 리스트를 보면 진짜 리스트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아마존, 구글 이런 CEO들이 대다수였는데 좀 바뀌는 느낌. 부자 1위는 테슬라, CEO인 머스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둘이 절친이죠. 그리고 머스크가 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또 써주기로 약속했고 2위는 루이비통 그룹, LVMH 그룹 회장입니다. 근데 지금 1, 3위가 또 AI 끼워 맞추면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런 쪽 현재 시대의 어떤 특징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느낀 점이 물론 단기 급등이 좀 있지만 이렇게 부자 순위에 3등으로 유입하는 것도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라클 주주분들은 뭐 요즘 완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라클 주주분들은 저는 투자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5위 굳히기 이제 아마존하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1조 달러 유일하게 돌파한 5개의 회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 테슬라와 메타도 일시적으로 1조 달러 넘어간 적은 있는데 현 시점으로는 5개 정도 딱 있습니다. AI 대장주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주식들 마소, 오라클, 어도비, 테슬라, 엔비디아 5% 이상 10%대 상승한 주식들이 이슈에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주간으로 이슈 있었던 종목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조심은 해야겠죠. 들고 있는 주식들은 냅두더라도 막 추격 매수 이런 거 하실 때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에 여기도 기사가 나와 있는데 매수 이유를 지어낸다 이러면서 누가 이제 걱정스러운 칼럼을 썼던데 이게 원래 오를 때는 이유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기사가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뭐라고 하면은 GM도 잘 생각해보면 AI주다 이러면서 저평가다 막 이러면서 추천 보고서를 내던데 그러니까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상승장에는 오를 거만 갖다 붙이고 하락장에서는 또 내릴 이유만 찾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AI 주식인데 GM도 AI주다. GM도 로보택시 자율주행한다. 그래서 막 끼워 맞추던데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물론 GM 주주분들 계시니까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막 너무 다 끼워 맞추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다 AI주죠. 뭐 끼워 맞추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다 AI주니까. 그래서 탐욕 지수도 좀 단기 우려 부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상승 베팅으로 갑자기 돌아서면서 역사상 최대 수준의 거래량이 지금 상승 베팅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강세론자로 많이 돌아선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분위기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곰이 한두 명 정도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곰 한 명이 마이클 하트넷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보고서를 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큰 랠리 뒤에는 큰 붕괴가 온다면서 이번 주 경고를 또 날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또는 2008년에 붕괴 직전 랠리와 같다.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반성문을 썼어요. 내가 실수했다. 인정한다. 내가 AI 열풍이 올진 나도 몰랐다. 근데 AI 열풍만 아니었으면 떨어졌을 텐데 내가 좀 아쉽다. 근데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결국 4,000 정도까지로 지금 4,400이니까 한 4,500까지는 갈 수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날짜까지 찍었어요. 9월 4일 노동절 연휴 전까지 4,000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양보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포기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효과가 너무 증시가 무시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한두 번 더 올리면 증시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월가의 의견도 있다라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비관론자들이 거의 줄어들어가지고 한두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제가 봐도 뭐 붕괴까지는 아니고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조정 핑계는 요거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요런 이슈인데 뭐냐면 JP모건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지금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해가지고 6월 말까지 글로벌 큰 손들, 연기금, 펀드 이런 기관들 있죠. 기관들이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 지금 채권보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기관들은 우리 개인처럼 그냥 오르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딱 주식 몇 퍼센트, 뭐 채권 몇 퍼센트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퀀트라고 하는데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조정하듯이 그렇게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한 3에서 5% 정도 6월 말까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 없이도 빠진다면은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능성 있는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 핑계로 삼는다면 막 갑자기 생각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6월 말이니까 영상 보는 시점 6월 말까지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핑계 삼아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이유라면 분할 매수로 오히려 못 샀던 주식 좀 싸질 때 비중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 2분기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팔려는 적당히 이제 수익 실현하려는 욕구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눈에 띄는 악재는 많이 사그라들었고 당분간 증시가 조금 호재를 좀 더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물론 단기 과열은 유의를 해야겠지만 역시 믿음이 있는 이런 우량주나 시장 지수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마음 편한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 꼭 큰 투자금이 없더라도 1,000원만 있으면 소수점 투자 활용해서 한 주가 아니라 0.1주 뭐 이런 단위로 주식을 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아끼시면 주식 일부를 분할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로 분할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수점 투자 기능은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증권을 쓰는데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이 해외 주식 할 때 필요한 이런 실질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미 증시 휴장, 미 증시만 휴장입니다. 노예 해방일로 휴장이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또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뭐 또 강경 발언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연준 인사들이 이제 또 줄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겁주는 발언들을 할 것 같아요. 인플레가 높다, 근원 물가가 높다, 할 일이 남았다 이러겠죠. 근데 이제 너무 다 증시 참여자들이 알아가지고 경고가 그렇게 먹힐까는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연준 결정 끝나고 인플레가 너무 높다, 70년대 교훈을 잊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막 경고하는데 증시는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비둘기로 이미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매크로 이슈는 확실히 좀 악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상 못한 악재가 나와야 진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증시 휴장 캘린더 저장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매주 알려드리긴 하니까요. 이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같이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